도파민 운반체를 표적한 PET 영상으로 파킨슨병 역시 조기 진단하기도 합니다. 검사나 치료를 하게 되면 방사능 물질이 체내에 쌓이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과도한 공포는 안전하지도 않고 생명을 위태롭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핵의학과 강건욱 교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핵 혹은 방사선이라고 하면 어렴풋이 두려움이란 감정을 먼저 느낄 겁니다. 아마도 이전에 있던 체르노빌 사고나 후쿠시마 사고 때문에 원자력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이 클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두려움과 반대로 방사선은 의학 분야에서 엄청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특별히 암 진단과 치료에 있어선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의학의 발전과 도약에 획기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원자력 에너지의 긍정적인 측면을 들여다보며 두려움을 해소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원자력 방사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핵의학이 어떤 분야인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의학이란 방사능을 띠고 있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방사선을 내는 물질을 인체 내에 투여하여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료의 전문 분야입니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원자로 사고에서 많이 쏟아져 나왔던 동일한 물질인 방사성 요오드, 요오드 131을 1930년대 미국에서 갑상선 환자한테 투여하여 치료한 것이 핵의학의 효시가 되었고요. 사실 방사능을 띠던 띠지 않던 간에 요오드는 인체 내에 들어가면 갑상선 호르몬을 만듭니다. 나머지는 빨리 대소변으로 배설되죠. 치료의 원리는 이러한 특정 장기나 표적에 방사선이 전달되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치료 효과는 극대화되고 부작용은 낮추는 것입니다. 암을 추적하는 미사일에 방사능 물질을 탑재한 것과 같다고 해서 일명 방사성 미사일 요법이라고도 합니다. 즉, 멀리서 암만 정확하게 맞추는 스나이퍼라고 얘기하면 쉽게 이해되겠네요. 물론 핵이란 단어 때문에 약간의 거부감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정확하게 표적만 되면 일반 항암제에 비해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분명 핵의학은 인삼적 중요성이 날로 더해지는 분야입니다. 방사선이 무엇인지 일단 궁금해집니다. 방사선은 고해전위의 빛, 파동 또는 입자의 흐름입니다. 투과력에 따라서 알파선, 베타선, X선, 감마선으로 나뉘는데 알파선은 투과력이 가장 약해 조기 한 장을 뚫질 못하죠. 베타선은 알루미늄 포일을 투과하지 못합니다. X선은 납까지는 도달할 수 있고요. 감마선은 납을 뚫을 정도로 투과력이 좋아 콘크리트가 있어야 차폐가 됩니다. 이 중 의학에 사용되는 방사선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X선입니다. X선 영상 검사는 방사선이 밀도가 높은 물질은 잘 통과하지 못하고 밀도가 낮은 물질은 통과하는 원리를 이용하는 검사인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람은 살은 통과하지만 밀도가 높은 뼈는 잘 통과하지 못해 뼈가 하얗게 드러나지요. 굳이 수술을 하지 않고도 인체 내부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X선은 독일의 물리학자 빌헬름 렌트겐이 1895년에 처음 발견했고요. 그는 1901년 세계 최초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특히 렌트겐은 X선을 특허 등록하지 않고 이와 관련된 모든 기술을 세상에 공개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덕분에 인류의 의학이 한층 진일보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도 1911년에 도입되었는데 얼마나 빨리 전 세계에 퍼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학자 렌트겐이 X선을 연구할 때 제일 먼저 자기 부인 안나의 손을 찍었는데, 안나는 이 손가락 뼈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충격적인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이건 나의 죽음을 예고하는 사진이다 그러면서 연구실에는 더 이상 얼씬도 하지 않았던 일화가 전해지는데요. 사실 이 뼈마디뺨이 해골 같은 게 보이는 게 얼마나 충격과 공포였을지 아주 재밌는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핵의학도 이 X선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분야인가요? 핵의학은 기기에서 나오는 X선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커다란 X선 발생 장치를 우리 몸 안에 넣을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방사선으로 우리 몸을 치료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X선처럼 기기를 이용해서 직접 환부해서 외부에서 쪼이는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방사선 자체를 주사나 약으로 인체 내에 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리는 사실 간단합니다.
단백질이나 DNA, 대사물질 등을 이용해서 우리 몸 안의 변화를 알아낼 수 있는 지표를 가리켜 생체 표지자, 바이오마커라고 하는데요. 이 바이오마커를 잘 활용하면 생물학적으로 정상일 때와 아플 때 상태를 약물에 대한 반응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병변 부위의 생체 표지자, 바이오마커에 결합 가능한 약물에 투과율이 높고 파괴력이 약한 동위원소를 붙이면 진단용 방사선 의약품이 되고요. 투과율은 낮고 파괴력이 아주 강한 알파선, 베타선 같은 동위원소를 붙이면 치료용 방사선 의약품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기에 나오는 방사선을 이용한 치료는 암이 신체 내에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만 치료를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암이 전신에 퍼져버렸을 때는 한계가 있죠. 반면 방사선 동위원소는 약물 형태로 신체 내에 투여가 가능합니다. 신체 내에 투여한 방사선 동위원소는 혈액을 타고 돌다가 암 표적을 만나면 그곳에 축적되어서 방사선을 집중적으로 쪼이게 되는 건데요. 암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도 몰라도 표적만 있으면 알아서 찾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전신에 퍼져 있는 암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방사능 표적 치료는 말 그대로 암의 관역을 명중시키는 치료 방법입니다. 암세포나 암 조직에 많이 발현돼 있는 특정 단백질을 표적 삼아서 암세포의 DNA를 파괴해서 암이 자라고 퍼지는 것을 막습니다. 분자생물학이 발달됨에 따라 암의 특이적인 바이오마커, 즉 표적들이 속속 발견되었고 1990년대 독일에서 신경내분비 종양을 표적으로 하는 방사선 미사일 치료가 환자에게 최초로 쓰이게 됩니다. 신경내분비 종양은 희귀암으로 스티브 잡스가 걸렸던 암입니다. 스티브 잡스도 2009년 스위스에서 방사선 미사일 치료를 받았습니다. 표적 진단과 치료는 암뿐만이 아니라 다른 질병 연구나 치료에도 이렇게 사용이 될 수 있나요? 초기 암은 수술이나 방사선으로 치료할 수 있지만 다른 장기로 전이가 일어난 사기암은 주로 항암제로 치료합니다. 그런데 기존 항암제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빠르게 분열하는 정상세포, 피부, 점막, 혈액세포를 공격하는 경향이 있어서 항암제 치료가 한다고 하면 환자들이 탈모, 설사, 백혈구 감소증 등 심각한 부작용을 먼저 떠올립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해결하고자 개발된 것이 바로 표적 진단 치료입니다. 방사선 동위원소는 이론적으로 어떠한 물질에도 붙일 수 있습니다. 약물, 항체, 유전자, 세포 등에 붙일 수 있죠. 예를 들어 항체 신약에 붙이면 항체가 우리 몸에서 어떻게 분포하는지, 표적에 잘 붙는지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허세틴 같은 표적 항체 치료제에 붙이면 유방암으로 이게 얼마나 잘 가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를 이용하여 신약이나 세포 치료제를 연구하거나 개발할 때도 사용합니다. 암은 일반적으로 포도당을 많이 사용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포도당 유사 물질에 방사선 물질을 붙여서 주사를 하면 전신에 암이 어디 있는지도 알아내는 양전자 장증 촬영, 영어로는 페트 검사가 있죠. 일종의 분자 생물학적 기전을 가지고 진단하는 것입니다. 또 알츠하이머 환자에서 뇌에 발견된 아밀로이드 플라크의 주성분인 아밀로이드를 표적하는 방사선 물질로 페트 영상을 이용하면 치매를 조기에 진단할 수도 있습니다. 도파민 운반체를 표적한 페트 영상으로 파킨슨병 역시 조기 진단하기도 합니다. 교수님, 그런데 방사능 치료를 받을 때 저희들은 방사능 노출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검사나 치료를 하게 되면 방사능에 피폭되는 게 아닌가 걱정하시는데 방사능 물질이 체내에 쌓이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방사선 동위원소마다 방출하는 방사선 종류가 다르고 또 방사선 방출량이 줄어드는 시간, 즉 물리적 반감기가 달라서 영상 진단이나 치료에 적절한 것을 골라서 사용합니다. 진단용은 수분에서 수시간 정도의 물리적 반감기를 가지고 있어서 하루 정도면 모두 사라지고 치료용은 수일 정도의 반감기를 가지고 있어서 몇 주가 지나면 사라집니다. 또한 체내에 투여된 방사선 물질은 암 표적 등을 제외하면 대소변으로 빨리 배설되거든요. 갑상선 암 치료를 예를 들면 보통 반감기가 8일 정도 되는 요드 130일을 사용합니다. 치료 후에도 최대 한 달까지 방사능이 몸에 나올 수는 있지만 대부분 몸발치로 배설되니까 정말이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몸에 피폭을 받는 양이 중요한데요.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0.01mSv 정도밖에 안 받습니다. 그 정도 양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1년에 받는 자연방사에 받는 양이 5mSv인데요. 그거에 비하면 500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이죠. 엑스레이라는 게 이렇게 모든 방향으로 나가지는 않고요. 장비에서 이렇게 환자 쪽으로 나갑니다. 사실은 옆에 있으면 상당히 적게 받지만 쓸데없이 받지 말라는 그 원칙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피폭에 대한 두려움이 정말 큰데 방사능 피폭이 뭔지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사능 피폭이라는 것은 우리가 방사선을 받는다는 뜻이죠. 피폭을 받는 그 에너지를 받게 되면 우리 몸에 이제 세포나 이런 데서는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소 라디칼 같은 게 나올 수가 있어요. 많이 나올 때는 그것이 DNA를 파괴하지만 적게 나올 때는 사실 우리 몸에는 그걸 다 제거하는 효소들이 있어서 아무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방사선에 피폭되고 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오기도 하고 공기와 토양에도 있고 또 음식물에도 미량 존재합니다. 사는 지역에 따라서 2mSv 또는 많게는 200mSv, 즉 100배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는 평균 1년에 5mSv 정도이죠. 핵의학 검사나 CT 검사를 받으면 한 번에 보통 10mSv 정도 방사능에 노출됩니다. 저와 같은 방사선 작업 종사자는 연간 최대 허용치는 50mSv로 꽤 높습니다만 이러한 배지를 늘 착용함으로써 얼마나 많이 피폭이 되는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지를 늘 이렇게 근무할 땐 차야 됩니다. 그것이 의무사항이고요. 그러면 자기가 1년에 얼마나 피폭이 되었는지 이 수치를 알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최대한 용량이 연간 50mSv라는 것이고요. 보통은 그렇게 높게 받는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 내지 2mSv 정도밖에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방사선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방사선에 대한 공포라고 하면 핵폭발에 의한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일본 원폭 생존자 중 핵폭발에서 겨우 살아남을 정도로 고설량을 받은 경우에도 암 발생 정도가 방사선 피폭을 받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1.2배 정도였습니다. 고용량의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 2차 암이 발생할 확률은 1.02배 정도입니다. 이 아이러니죠. 방사선을 받으면 암이 생기는데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방사선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그 사람도 암에 걸려서 또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그 비율은 수십 년 뒤에 한 2%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흔한 발암물질, 담배, 매연, 미세먼지, 탄 음식 등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웃나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굉장히 좀 저희가 걱정이 많은데요. 후쿠시마 처리수를 방류하면은 우리 건강을 해치지는 않는 건가요? 후쿠시마 오염수에서는 삼중수소가 1000테라베크렐이 쌓여 있으며 이를 모두 태평양으로 방출한다고 가정하면 우리나라 올 때는 태평양 전체를 거쳐서 미국을 돌아서 다시 바닷물이 다 희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1리터에 100만 분의 1 베크렐 정도가 됩니다. 삼중수소는 태양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이 대기를 만나 생기기 때문에 늘 자연 방사선 물질로 우리나라 해역에서도 측정이 되는데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정기적으로 측정한 그 농도는 1리터에 0.1, 0.2 베크렐 정도인데 이는 서울 지역 수돗물 1리터당 0.5, 1 베크렐보다도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100만 분의 1 베크렐 더하면 측정조차 되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직후 사실 1년여간 오염수가 처리 장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방사물질이 다 바다로 버려졌는데요.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에서 측정했을 때 전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또 삼중수소는 몸에 축적되지 않고 대소변으로 다 배출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몸에 쌓이지 않아 그 영향이 더더욱 미미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생물학적 실험을 할 때 삼중수소를 직접 다루기도 하고 세포에 넣어서 섭취 정도를 따른 영향을 보기도 했습니다. 삼중수소가 대부분 대기권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 어딜 가도 측정이 되고 특별할 것이 없는 자연 방사선 물질입니다. 전문가들도 이에 대해서 인체 영향을 줄 가능성이 너무 낮기 때문에 신경을 잘 쓰지 않죠. 인공삼중수소는 자연삼중수소와 차이가 있다는 이런 말도 맞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만들어졌던 간에 물리학적으로는 똑같은 물질이기 때문에 양이 같다면 이에 대한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최근 월성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삼중수소에 관한 논란이 있었는데 그 역시 자연 방사선에 비하면 미미합니다.
오늘 제 강의 어땠나요?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귀한 시간을 빌어 EBS 시청자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회계학과 교수로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로 구성한 강의 내용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원하던 원하지 않던 이미 원자력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제대로 된 의학적 근거와 데이터로 원자력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두려움보다는 우리 몸을 살리는 고마운 도구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